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지으려 할 때 가장 궁금한 내용은 평당 건축비, 평당 공사비, 평당 시공비 등으로 얘기하는 평당 얼마일까와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에 대한 것들일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그 1편으로 평당 얼마예요?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2편으로 평당 얼마라고 묻는 질문의 위험성과 평당 가격이 별 의미가 없다는 내용, 그리고 평당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근거와 도면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평생에 한 번 짓는 집을 실패하거나 낭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 중요한 내용들로 이 영상을 채웠으니까 끝까지 보신다면 남들이 알려주지 않는 아주 소중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 가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건축은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작게는 1, 2%에서 많게는 40% 이상까지도 건축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입니다. 우선 평당 공사비라는 말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해 도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한 면적이라도 가로와 세로 길이에 따라서 시공 면적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러므로 공사비의 차이는 일부일 수도 있고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1번과 2번, 3번과 4번 이 네 가지는 동일한 100제곱미터로 30.25평으로 면적은 똑같습니다. 현재 건축비가 형성이 되고 있는 7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의 경우는 정사각형으로 가로변의 길이와 세로변의 길이가 10,000mm, 다시 말해서 10m입니다. 네 변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40m가 되죠. 2번의 경우도 동일하게 100제곱미터입니다. 이런 비율로 집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로변의 길이를 좀 더 길게 설정하였습니다. 가로변의 길이는 20m이고 세로변의 길이는 5m씩입니다. 네 변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50m가 됩니다. 1번 건축물과 2번 건축물의 전체 길이 차이는 10m가 되면서 2번 건축물의 자재 비용은 25%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그만큼의 노무비와 재경비도 25%가 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체 공사비가 25%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략 생각을 해 보시면 계산이 나오시죠. 가로와 세로 길이에 따라서 면적의 차이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높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과 2번, 3번과 4번은 모두 동일하게 100제곱미터입니다. 1번과 3번, 2번과 4번은 똑같은 길이입니다. 우선 1번과 3번을 보시겠는데요. 1번의 높이 값은 3000으로 3m입니다. 3번은 3600으로 600mm, 그러니까 60cm가 더 높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얘기하는 면적은 동일한 100제곱미터입니다. 1번의 높이는 3000으로 전체 길이를 계산을 해 본다면 120m입니다. 3번의 경우는 40m로 3.6m를 곱하게 되면 144m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일한 면적인 100제곱미터인데도 높이 값의 차이로 인해서 3번의 건축물은 20%의 건축비 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당 7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의 건축비 상승이 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의 공사비가 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번과 4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100제곱미터죠. 그리고 2번의 높이 값은 3000입니다. 4변의 길이가 50m인데요. 여기에 3m를 곱하게 되면 150m가 되죠. 4번의 높이는 3600으로 2번의 높이 3000에 비해서 600이 60cm가 더 높은 3.6m입니다. 4번 건축물의 벽체 길이의 높이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4면의 총 길이가 50m이고 높이 값이 3.6m니까 50 곱하기 3.6을 했을 때 180m가 됩니다. 따라서 2번과 4번의 차이는 30m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1번과 4번은 동일한 100제곱미터로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은 120m이고 4번은 180m입니다. 단순히 외벽체 60cm를 높였을 뿐인데도 두 건축물의 길이 차이는 60m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나죠? 1번에 비해서 4번 건축물의 공사비는 무려 50%가 상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외벽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내벽도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자재와 노무비 등이 그만큼 상승하게 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설계의 중요성 그 중에 하나입니다. 허가방 도면이 아닌 보다 효율적인 설계를 해야 그만큼 경제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약간의 변화나 일부의 치수가 달라졌는데도 엄청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평당 공사비로 말씀을 하실 건가요? 이처럼 동일한 면적이라도 건축물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높이 값에 따라서도 아주 많이 달라지고 차이 난다는 걸 이젠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만큼 그 모든 것들이 건축비인 공사비와 곧바로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다음 예시를 도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일정한 형태의 직선이 아닌 꺾어진 면이 있을 때 꺾어진 벽체에 따른 면적의 차이를 보시고 그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동일한 100제곱미터입니다. 1번은 정사각형으로 가로, 세로 길이가 동일하고 모두 합하면 40m입니다. 2번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집을 짓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직사각형인데요. 가로, 세로 길이를 합하면 41m입니다. 3번은 거실에서 데크로 바로 나가게 만드는 형태의 집으로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44m입니다. 4번의 경우는 중정을 두는 형태의 집으로서 가로, 세로 길이를 합하면 54m로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동일한 면적이지만 꺾여진 면에 따라서 외벽체의 길이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1번과 2번의 차이는 1m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패스를 합니다. 그러나 1번과 3번의 차이는 4m로 1번 면적의 10%가 상승한다는 걸 수치상 알 수가 있습니다. 2번과 3번의 차이도 3m입니다. 대략 7% 이상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럼 1번과 4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 14m가 차이 남으로 해서 1번 건축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35%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꺾여진 외벽이 많을수록 돌출되고 함몰되는 벽면이 많을수록 저절로 변의 길이가 길어지고 동시에 건축비가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는 걸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있는 집도 중요하지만 건축비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하고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설계 무척 중요합니다. 2년 전 영상이나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건축은 설계에서 시작해서 설계로 끝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각 공종별 내용과 각 공정별 세부 내용에 따라 건축비의 차이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재 사양과 종류에 따라서도 비용의 차이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년간 건축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시대나 세월에 상관없이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 건축주님들의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넉넉한 예산을 준비하신 분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현실인데 자재비와 노무비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대략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건축비가 상승하게 된 시점은
2019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중국과 호주의 철강제에 대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철근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부터죠. 그 시기를 전후했던 11월에 코비드19가 발생하면서 결국 2020년에 불행하게도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원자재 생산 인력이 부족하고 자재 또한 생산이 감소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건설공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오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일부 품목은 하락하긴 했지만 상승폭에 비해서 비교할 수준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비 또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오르게 된 것도 그 시기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외적인 요소와 원인으로 인해서 예비 건축주 분들뿐만이 아니라 시공업체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집 짓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어야 하는 분들은 지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전체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을 해주시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이나 네가 뭐라고 해도 난 무조건 싸게 공사를 진행해야겠다는 분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적정 비용으로 효율적이고 알차게 내 집 짓기를 하실 분이시라면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의 동반 상승이 일어난 것이 2019년부터입니다. 그 이전보다 건축비는 매년 상승하는 일반적인 상승폭을 뛰어넘어서 훨씬 많은 인상이 되고 있는 것이 3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불행했던 요소가 해결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올랐던 가격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험상으로 보면 한번 오른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오르지 않고 그 상태로 정착이 되거나 연착륙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건축 자재 가격과 노무비 상승이 고스란히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파트 분양 가격이 2019년에 비해서 훨씬 비싸진 것도 다 이런 원인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비나 노무비 등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건축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준비된 건축 예산이나 자금은 한정이 되었는데 집은 지어야겠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일수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가 견적이나 저가 시공비로 유혹하는 비양심적인 업자나 업체를 특히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시공업체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업자들이 더 많다는 게 건축을 모르는 예비 건축주님들에게는 위험한 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 자금이 빠듯하거나 부족하다 보니까 좀 더 싼 시공업체를 찾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면 진실하고 싸게 공사를 해주는 업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돈을 들어가면서 싸게 지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공사비보다 많이 싼 가격을 제시하는 시공업체나 업자라면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시공업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전체 가격만을 생각해 보거나 들여다보시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견적서가 작성되는 과정은
확정된 설계 도면으로 상호 간의 최종 마감재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에 그 도면을 근거로 물량을 산출하고, 산출된 물량을 토대로 자재비와 노무비, 그리고 재경비 등의 항목으로 만들게 됩니다. 제대로 된 시공업체라면 도면에 맞는 물량 산출은 기본일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별로 세부적 내용을 적용한 견적서를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한 업체들, 대충 평당 가격을 제시하거나 맞지도 않는 물량을 산입한 엉터리 견적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싸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건축에 있어서 싸고 좋은 집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런 말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내 집 짓기를 실패하게 되고 낭패를 당하게 될 확률은 거의 100%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업체나 업자들의 접근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미사역으로 싸게 공사를 해줄 것처럼 접근해서 뭐든 다 해준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말에 예산이 부족한 예비 건축주님들은 반감과 동시에 의심 반, 기대 반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축이라는 것이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자재비나 인건비, 그리고 경비 등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정한 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가의 공사 금액으로 과연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 공사 중일 때와 공사 막바지에 가서 공사를 중단을 하게 되고 추가 공사비를 요구를 하게 되죠. 이때부터 서로 간의 분쟁이 시작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공사비보다도 더 큰 손실이 발생하면서도 건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마음고생과 몸고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해서 낭패를 보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인데요. 희망 고문으로 요행을 바랐던 본인의 실수가 아닌 큰 잘못을 깨닫는 순간이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서 늦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신축을 앞두고 계시는 예비 건축주님들의 관심사는 하나같이 건축비 절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같은 조건이라면 건축비를 적게 들여서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은 누구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단순히 말로나 글로 이 내용을 본다면 합리적인 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절감하겠다, 줄여보겠다는 마음만 앞세우다가는 앞에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가의 견적은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이 건축 시장입니다. 제가 이 글을 기획하면서 깜짝 놀랐던 내용이 있습니다. 평당 가격은 너무 믿지 말고 건축 예산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시점에도 평당 가격으로 계약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량철골 조리식 판넬을 단벽으로 시공하는 25평을 짓는 데 있어서 평당 480만 원으로 평당 계약을 했다는 말을 들었었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정말 평당 가격으로 계약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였습니다. 상상 밖이었죠. 25평에 480만 원을 곱하면 1억 2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제가 숫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런 스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어떤 자재와 내용을 담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나 세부 내역서를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단순히 설계 도면의 평수대로 도면대로 해주겠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를 했으니까 그리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건축주분은 1편에서 말씀드렸던 평당 공사비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업자와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업체들과 접촉을 했을 때 대부분 580만 원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 예산에 맞는 업자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설계는 건축주 본인이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해서 받은 도면이었고 인허가 진행비를 포함해서 300만 원을 졌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위험한 계약일 뿐만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적정 비용을 받고 설계를 했다면 어느 정도 품질이 있는 설계가 가능했을 겁니다. 인허가와 준공 업무, 건축 설계까지 300만 원의 비용이라는 것은 그 설계 도면이 허가를 위한 도면이지 정작 집을 짓기 위한 계획 도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건축주분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4월 초에 계약을 해서 4월 중순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형 설계 도면에는 철근 지름과 보복도 등의 조립도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사용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3개의 계단을 통해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초의 높이는 대략 540mm입니다. 54cm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초 콘크리트 타설 높이는 300mm였고 철근의 지름은 본인도 잘 알 수가 없었지만 철근 배근 간격이 너무 듬성이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현장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나절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의 시공 방식인 물넘침 방지턱이야 했을 리가 당연히 없을 테고 콘크리트 타설 전에 에란카를 정착한 베이스 플레이트도 미리 심지도 않았겠지만 베이스 플레이트와 세트 앙카가 시공된 규격이나 내용이 참으로 민망스러웠습니다. 150에 150 규격인데 어디에서 구했는지도 모르는 4.5T 정도의 베이스 플레이트와 짧고 지름이 얇은 세트 앙카로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천공해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조 공사에 있어서도 칼람은 100에 100 사이즈의 2.1T, 트러스용 C형강은 100에 50에 1.6T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그 업자는 계약한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 업자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건축주의 잘못일까요? 제 생각에는 둘 다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건축주분의 잘못이 더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내 예산에 맞는 업자를 선택하려고 싸게 지어준다는 말만 믿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싸게 집을 짓겠다는 마음과 싸게 지어준다는 말이 서로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싸게 짓겠다는 생각이 결국 싼 집이 아니라 싸구려 집을 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당 가격, 평당 계약, 이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공정별 내역이나 공정별 내역이 있어야 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자재가 들어가고 어떤 종류의 제품이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잠시 견적과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개인 사업자로 계약했을 때의 사례입니다. 법인 사업자로 계약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3% 안팎의 재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 사업자 견적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는 일반 업체와 다르게 총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행정진행 대행 견적서와 토목공사 견적서, 건축 세부 내역서, 그리고 부대공사입니다. 첫 번째 행정대행 견적서에는 건축사무소의 인허가 및 사용 승인이 있고요. 개발행위와 정화조, 청량, 구조계산서, 현장관리인, 임시전기와 본전기 인입, 그리고 2D 평면과 3D 입체도를 제작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도면은 건축주님과 협의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되고 확정된 도면은 건축사 사무소로 전해져서 인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사용 신청 시에 필요한 각종 필증과 시험 성적서들입니다. 다음은 토목공사인데요. 빨간색으로 표기된 내용을 보시면 어바웃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범위와 시공 내용에 따라서 가감된 부분은 실행 후에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업체와 다른 방식으로 아세만 빌드는 건축주님이나 저희가 서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2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기 인입을 지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지어놓은 멋진 집을 가끔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지붕 위로 전기나 통신선이 지나가게 될 때 집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도 10년 전부터 기본 사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관의 종류도 일반적으로 VG2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강급공사 자재인 VG1, 자재 가격이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을 사용할 때는 별도로 표시를 해서 건축주님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내역서입니다. 견적서가 아닌 내역서라는 말은 픽스된 금액으로 추가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정별 직계표입니다. 여기에는 대략적인 자재의 스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세부적으로 산출한 세부 내역서입니다. 기초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재를 명기하였는데요. 단열재 규격과 물량, 철근의 종류와 물량, 콘크리트 규격과 물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철골 구조체의 경우에도 철강제의 종류와 규격, 그리고 물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칼럼으로 세워질 아연도금 사각각간 150에 100 각간이죠. 4.5T, 그리고 물량은 1.04톤입니다. 서브 칼럼으로 사용하게 될 100에 100 각간 2.9T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3.0T죠. 그리고 트러스와 펄린으로 사용할 C형강은 100에 50에 2.1T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2.3T의 두께입니다. 각종 부자재에는 베이스 플레이트와 L형 앙카의 종류와 규격, 트러스 제작 시에 꼭 필요한 패치와 하스너의 규격과 종류, 그리고 물량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판넬의 경우도 자재와 규격, 두께, 물량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는 이중벽체를 기본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칼람, 그러니까 주 기둥 바깥쪽에 치부하는 외벽체는 단열 기준을 충족시키는 두께의 자재를 사용하고, 칼럼 내부인 실내에 치부하는 내벽체는 50T를 기본 사양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재 중에 하나인 우레탄 폼입니다. 일회용 우레탄 폼인데요. 일반적으로 30평을 기준해서 4박스 이상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기밀과 밀실 충진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현장에는 총 7박스의 우레탄 폼을 사용하였습니다. 정식 2층이나 다락이 있는 경우에는 단열과 함께 차음 공사가 필요합니다.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 현장은 2층입니다. 1층 천장 위, 다시 말해 2층 바닥 아래에 수성 연질 우레탄 폼을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화 공사인데요. 현관문 등의 자재 스펙과 사이즈, 수량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관문 하나에도 저가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스틸도어와 비교했을 때 대략 3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중 단열 도화 등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현관문 하나에는 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그것이 시비거리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스펙을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택의 중문은 자동문을 선택해서 일반 삼연동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창호의 경우에도 정확한 자재 스펙을 나타내야 합니다. 현대 건축에 있어서 전체 공사비를 좌우하는 요소 중에서 창문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택은
열 관리율 1등급의 3중 시스템 창호를 선택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사이즈와 수량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고사양의 제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기밀이 확실하지 못하면 항소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밀용 자재의 종류와 물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부 벽체 마감은 파벽돌이기 때문에 판넬의 금속 재질을 콘크리트로 만드는 시멘트 보드를 치부해서 재료의 물성을 동일하게 만들고 그 위에 파벽돌을 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대공사 견적서입니다. 이 주택은 지하수 개발 등의 부대공사 내용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부대공사 비용이 거의 2배 이상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셨던 내용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정별이나 공정별 내용은 견적으로 나타내어야 되고, 그것만이라도 건축 쪽에서 받아보셔야 어떤 자재가 사용되었는지를 대충이라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평당 가격으로 계약한 그 건축주님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집만 제대로 지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추가 비용을 지출을 하고서도 집의 완성도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싸고 좋은 집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행을 바라서도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평당 가격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 예산을 계획하는데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하셔야지, 평당 가격으로 공사 계약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 집짓기 평당 공사비에 대한 다음 영상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기초공사부터 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도면과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아세만 빌드였습니다.